안녕하십니까. 외교원 TV입니다. 똑바로 보고 제대로 하는 중국의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강국 전 시안주재 총영사를 모시고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변하면 세계가 안전하다 하는 믿음 속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들여서 중국에 투자 진출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입하여 소비하는 시장의 역할까지 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에는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도 지원하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그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시장 경제에 기반한 선진 경제 대국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였고 독일과 일본을 넘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게 2010년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불안한 그런 시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은 어려움에 봉착한 반면에 중국은 약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선진국,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악화된 선진국들이 남겨놓은 그런 공장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 넘어갔죠. 그렇죠. 볼보 등 유사한 기업들이 인수해서 자국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 중국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2020년에 GDP 규모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매년 수천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한 그 시기에 이제 미국의 행정부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인데요.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가 경쟁적인 구도는 그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실용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은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국제 무대에서 미국 존재감을 재건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 협조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중국이 협조를 안 해줬어요. 몇 년 동안 협조를 안 해줘서 난항을 겪다가 2013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제로 쓰이는 수소화 불화탄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런 협력들이 이어지면서 드디어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그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기후변화 그 협약 채택이란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참여한 것은 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 이제 급변해 가지고 2016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제 계속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겁탈하고 있다 하는 식의 중국 위협론을 이제 주장하였는데요. 이제 공화당만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이제 저야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가요? 일반적인 생각과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중국 제조 2025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은 단시간 내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력이 높은 외국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마구 인수하고 있는데 근데 은행이나 거대한 펀드를 통해서 인수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력은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경쟁력으로 네. 자금력이 있으니까 경쟁이 세죠. 유리하죠. 그렇죠. 또한 각종
정부에서 직간접적인 그러한 외교 수단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세계적인 로봇 기술을 가진 독일의 쿠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쿠카 로봇 기업을 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거대한 펀드를 지금 조성해 놨는데 기술력 있는 외국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고 그러거든요. 독일의 그 아익스트론이라는 그런 반도체 기업을 거의 인수할 찰나에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이제 못하게 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술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거죠.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제 트럼프가 이제 2018년에 들어서자 이제 바로 그냥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500억 달러가 넘는 이제 그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라는 이제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거죠. 그냥 뭐 자관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중국도 이제 거기서 맞대응을 했죠.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떻게 무역 전쟁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됐나요? 트럼프는 중국에게 무역 수지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이제 2018년 7월 초에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25% 이제 관세를 이제 매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도 즉시 500억 달러치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25%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맞대응하니까 트럼프가 더 강력한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또 그런 공언했죠. 그래서 2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이제 지시했고, 더 나아가서 10% 관세를 25% 상향 이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의 국가가 서로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경쟁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폭격하는 사상 초유 사태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무역 갈등이 이제 상품 분야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정보통신 장비 분야 또 정보통신 그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두 번째 정보통신 업체가 바로 ZTE라고 하는데, 중싱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 기업이 대이란 그리고 대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서 미국과 거래를 7년 동안 금지하는 그런 제재를 가했습니다. 7년 동안 미국 기업하고 거래 못한다.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벌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또 경영진 교체하고 그러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제재가 이제 해제됐는데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ZTE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술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어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를 이제 정조준화하는 것이죠. 화웨이는 바로 이제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에 이제 속하고요. 중국의 기술 굴기의 어떤 상징적인 기업이고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의 최강자. 그리고 세계 특허 출원 5년 연속 1위고 R&D 투자액이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런정페이 화웨이 CEO의 이제 장녀이자 화웨이 이제 부회장인 멍한저우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요. 화웨이한 그에 대한 미국 조치는 그 이유가 또 뭐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2018년 12월 1일에 바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 당국이 밴쿠버 공항에서 멍한자오 CFO를 이제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자, 밴쿠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홍콩계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1997년에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반환이 되는데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장래에 대해서. 제가 홍콩 반환할 때
외교부 동북아 이과에 이제 근무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좀 해봐서 잘 압니다. 홍콩 반환을 앞두고서 이제 홍콩 미래를 무려한 많은 부유한 홍콩인들이 재산 취득과 이주 가능성을 모색해서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밴쿠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그 부동산을 많이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멍한자오도 이제 밴쿠버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끔 밴쿠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멍한자오가 홍콩을 출발해서 밴쿠버를 경유해서 멕시코로 향한다는 이제 그 정보를 이제 미국이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당국에 멍한자오가 가니까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캐나다가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자, 명환자오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통신 기업 화웨이의 회장의 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체포되었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멍한자오는 그대로 이제 풀려났나요? 그래서 한참 그 캐나다하고 이제 중국과의 게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멍한자하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긴. 그래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을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또 환영을 받았죠. 뭐 달나라 갔다 온 사람처럼 그냥 뭐 애국자로서. 그렇지, 애국자로서 이제 그 대접을 받은 거죠. 그 화웨이에 대해서 그 이제 미국의 그런 제재 조치 뭐라든가 그런 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때 보면은 자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 통신 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이제 막아버렸고, 또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지 말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또 그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우방국가 정부와 통신업체 경영진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 국가들에서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소프트웨어나 그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제 바로 이제 화웨이죠.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이것은 바로 화웨이의 팔다리를 꽁꽁 묶겠다는 조치인데요. 화웨이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로부터 안드로이드, OS를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 힘들죠. 뭐 힘든데 아직도 그래도 화웨이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이거나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행하고 있다. 그런 인식이 이제 쭉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첨단 기술이라든가 인터넷 등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갈등이 번지고 있나요? 기술 탈취 행동 후 전면에는 이제 기업이 나서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지원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자금 지원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 기술을 탈취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5가지를 이제 예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조 상품을 양산하고, 세 번째는 사이버 해킹을 이용해서 기술을 탈취하고, 네 번째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5번째는 애국 인터넷 기업의 중국 진출을 봉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말하듯이 그냥 도둑 같네요. 도둑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자관 그 말이 우리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이랄까 교포들이 중국에서 이 카톡으로 이제 우리하고 이게 한국 내에 있는 이 친지하고 이제 하려고 해도 카톡이 안 되고, 심지어 우리 네이버 검색도 안 되고, 미국의 이제 구글이라든가 뭐 이게 다른 그 인터넷 뭐 이게 그 접속도 안 되고,
중국 내에서는 모든 게 이제 뭐 인터넷 그런 것이 이제 외국의 이제 그 서비스가 차단이 되는데 예.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중국의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심지어 개인 분야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진짜로 이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그 경험을 현장에서 경험을 했죠. 네. 자, 중국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안 되면은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카톡이 이제 막혀 있는데, 자, 중국의 이기주의 인터넷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안보,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는 거, 안보에 의해서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외국 인터넷 기업, 기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는 겁니다. 봉쇄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런 만리장성, 또 하나 만리장성은 만리의 방화벽을 치고 있다. 영어로 Great Firewall of China.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 외국 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중국에서 접속이 아예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체류할, 그럼 우리 카톡을 써야 되는데 카톡이 막혀가지고 못 쓰니까 부득이하게 중국어 외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것은 세계에서 뭐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듯이 수영하듯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죠. 틱톡. 우리나라뿐만 좀 미국에서 완전 뭐 휘젓고 다녀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겠는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죠.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이 그걸 이제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이런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그 반도체의 공급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차단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 세워질까요? 아니면 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저는 계속된다고 보는데요. 자, 중국은 전기자동차, 로봇, 또 IT 분야 등에서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생명공학 같은 고급 기술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수가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마음은 지금 급합니다. 매우 급해요. 중국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나 반도체 공급 차단 문제에 관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대로 이제 올해가 이제 4년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 미국이 먼저 중국 상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고 무역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게 미국이 시작하고 중국이 대응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통계로 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최대의 무역 흑자를 시연을 했다. 그렇죠. 미국은 이제 중국 상품이 없으면 공급난까지 겹쳐가지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미국은 힘들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이제 그 경기도 이제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의도했던 방향하고 다른 그런 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게 좀 계속 될까요? 예, 작년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극심한 그 공급난을 이제 겪고 인플레가 4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의 어떤 주요 국가 중에서 제대로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미국은 안 되니까 미국이 많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지금 상황이 글로벌 공급 대란이 또 일어난 것이 뭐냐면 마이크론 변이가 확산돼 버린 거죠. 이게 더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됐고 또 모순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자,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무역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대중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 가격이 인상됐지만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생산 기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중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그 관세 전쟁보다는 아마 기술 전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올해는 그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그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에 있고, 중국은 이제 그 시진핑의 이제 3년임을 이제 그 확정짓는 공산당 대회가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하나요? 대략 그냥 10월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이제 그 성과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변수랄까요? 뭐 위협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예. 아니면은 본인의 이제 그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상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미중 경쟁은 전략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가 앙등되는 것은 중간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려해서 그 바이든 정부는 무역 분쟁을 타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경제 전문가가 이제 올해 그 미중 경제 통상 갈등을 이제 양자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2020년 1월 달에 이제 미중 간 무역 합의가 있었다. 그게 이제 2021년까지 중국이 이제 미국산 이제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약 2천억 달러어치 구매한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한 60%밖에 이제 그걸 실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한 800억 달러 정도의 그 미국산 그 제품을 이제 조기 수입하고, 미국은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매긴 것을 철폐한다 하면은 혹시라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 어쨌든 무역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합의를 하려고 많은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떤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이제 타결이 안 됐는데, 저는 그 양국이 무역 합의를 도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바이든도 그렇지만 시진핑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3년임을 해야 되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중국 측에서 타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그 경제 통상 관계에서 갈등을 이제 무역 상품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그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시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그 차세대 먹거리라고 말했으면 디지털 분야에서 이제 공급망 안정과 이제 첨단 기술을 통제하는, 그다음에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또 그것을 미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차원에서 하는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구축하려 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 경제 프레임워크가 좀 뭐고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됐나요? 그 사실을 언론에서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작년에 그 10월에 그 동아시아 정상회 EAS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 이어서 그 후에 상무장관이라든지 USTR 대표가 싱가포르, 뭐 일본, 한국과 접촉을 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네트워크, TF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무역 원활화,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영내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통상과 안보 개념이 어우러진 전략 협정입니다. 따라서 논의 내용과 시각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관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망 안정성을 논의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 방안 이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첨단 기술 수출이나 기술 투자도 안보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우리 이제 정경련에서도 이제 연초에 그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해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 중간에 이제 패권 경쟁이 이제 심화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한국은 미국 중심의 이제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가지고 실익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 그것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요.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된다. 대사님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유럽, 호주 등에는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반도체라든지 통신장비, 전기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 시장도 매우 넓습니다.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에 한국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중 양국의 격돌하는 주전장은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있죠. 그죠? 이 때문에 이 다툼에서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강점이 약화돼서 국가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서 뒤처지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좋아하거나 어느 나라를 싫어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급망 체인이라든가 그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거 우리가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중국의 경기도 어느 정도 침체될 것이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우리도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내수 문제, 에너지 자원 조달 문제, 뭐 석탄 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노령화 또 중국도 이제 가속되고 인구 문제가 이제 중국의 이제 다음 문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자체가 이제 내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 이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동계 올림픽이 곧 있고, 그리고 당대가 또 그러한 국지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로 코로나. 그 다음에 또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그런 부동산이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 둔화세가 이어져서 올해 5%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은 고용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을 이제 초래해서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6% 경제 성장은 유지해야 된다. 그걸 마지노선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말로 바오리우라고 하는데 이제는 5% 달성도 좀 어렵게 됐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 블록화,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전망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이게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미중 간의 이제 그런 이 경제 통상 분야에서 갈등이라든 경쟁이 계속되면은 우리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가중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비하고 극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은 철저히 시진핑의 정치적 이해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국은 덩샤오핑의 어떤 개혁 개방 정책이 작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 잘 아셔야 되고요.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시장 개척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러면서 기술력을 키우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드파워 민족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것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천재 이루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과 어떻게 첨단 기술 협력을 하느냐가 한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국면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 혁신의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말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나 이제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발전 방향을 이제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대사님께서 보시는 우리 발전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철저히 준비하되 이제 따로따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기업의 일이라고 하면서 오불관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 경우 뭐 5G 있지 않습니까?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5G 통신망 구축이 국가 보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의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방관해서 기업의 일이라고 하면서 방관했어요. 그 사이에 해당 기업은 화웨이 장비를 들여야 깔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장비를 뜯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죠? 당초 해당 기업도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예상하고 결정했으면, 그리고 또 정부도 관련 정보를 해당 기업과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새겨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제 몰라라 하는 그 상황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이 중국 제품, 중국산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방의 초소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도 뭐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그런 이제 조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잘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자관 여러 가지 급변하는 그런 이제 이 기술혁명, 4차 산업시대에서 이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긴밀히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와 기업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과 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이 연구하고 경쟁에 이기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중국의 대형 히토류 국유기업을 이제 설립해. 이건 뭐냐면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자,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서 히토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한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요소수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히토리를 비롯한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공급체인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외교는 경제 안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제 공간의 경제 안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그 지식경제라는 또 지식산업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것을 비전을 제시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얼핏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진 우리 지도자가 나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와 또 기업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해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예, 저는 대한민국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은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위대한 그러한 그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위대한 상식적인 지도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더욱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미중 패권 전쟁 경쟁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미국의 이제 그 학자가 이제 그레엄 앨리슨인가요? 예. 이 그리스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 간의 이제 옛날 그 패권 싸움이 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예를 들어 가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빠질 수 있다. 미중 간의 이제 이 지금 패권 경쟁이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패권 경쟁이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투키디데스 함정법 좀 그 발음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 그 국제 정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패권 국가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 올 때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은 구조적 긴장 때문에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방금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2012년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했고 자기 본인의 저서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라는 그런 저서에서 이 문제를 이제 역사적으로 짚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에 해당되는 사례가 1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개는 전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참 미중 패권 경쟁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바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지구적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협박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과 중국 대만 침공에 맞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 두 개 전선을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이 이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가? 그야말로 미국은 최악의 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이트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중 패권 경쟁은 미중 양쪽과 안보, 경제 등에서 깊이 연결된 한국의 깊은 그런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사님과 이제 대담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올해도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 통상 분야는 물론 이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도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정책 측면에서 미국 이제 패권 경쟁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가분의 이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이제 정치권 또 이게 민관 모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강국 대사님과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외교 경제 통상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관TV였습니다.